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6월에 이제 거래 기준으로 마지막 날이 벌써 됐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우리 시장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 힘은 당연히 크지 않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든 우리 시장 참여자들 네. 경계 심리가 확대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이벤트도 있고요. 또 외환 시장 동향들 살펴볼 거리들이 참 쌓이고 있는 우리 증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특별히 또 지금 라이브로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이 토론 내용들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면서 특히 이제 시장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멀리 벌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 치열한 논쟁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주요 그러면 이슈부터 볼까요? 살펴주시죠.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엘 앵커가 오늘 사실은 강보합 수준이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긴 한데 보합권 정도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버블 사이즈나 플러스 버블들을 보면 섹터들을 보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섹터는 해운이고요. 간만에 엔터가 버블 사이즈도 크고 또 색깔도 꽤 진한 빨간색으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였던 음식료도 오늘 간만에 비교적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요즘에 계속해서 유가가 오늘도 사실 올랐습니다만 유가는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에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사이즈는 작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 있는 섹터들이 많죠. 은행, 가스, 전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계속 좀 강세를 보였던 전력 설비 오늘은 좀 약세로 들어섰고 웹툰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였는데 네이버 웹툰 미국 시장 나스닥 상장을 해서 주가도 뭐 10% 오르고 이래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죠. 화장품도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 약세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해운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부터 보시죠. 예, 해운 운임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해상 운임이 좀 오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뭐 운임이 오르니 해운사들의 실적 기대감 뭐 여전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상 운임 관련된 부분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HMM이 사실상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이 주가가 요즘에서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텐데요. 바로 주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TX 그린뉴스 오늘도 여전히 가장 강한 모습, 최근에 계속 그렇죠. 21%까지 올라가는 상태고 대한해운도 13% 넘게 대한해운도 상승폭이 오늘은 두 자릿수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흥하해운, 펜오션, 간만에 HMM이 저희 비즈니스에 올라왔는데 2.5% 크지는 않지만 이 HM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가 5,500억이 넘을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렇게 좀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물량 부담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약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반면에 STX 그린우스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해상 운임의 어떤 그런 호재, 급등의 호재를 그대로 좀 주가로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주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뭐 이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좀 가볼까요? 자,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섹터는 간만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 주가도 있고 일단 기사들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기사들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최근에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잠깐 제목만 보시면 렌테주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 같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이제 제일 먼저 군대 갔던 찐이 이제 제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조합들,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SM 여전히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엔터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선방을 했던 게 SM인데 역시 오늘도 가장 강한 5.7%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은 올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40% 넘게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어제까지죠. 근데 오늘 비교적 강한 몰 3% 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2%, 펜 엔터테인먼트 2% 넘게. 물론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가 상반기 내내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두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상반기 참 힘들었습니다. 한한령 해제 분위기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기존 대형 그룹들 BTS라든가 블랙핑크 같은 대형주들 다시 이제 앨범을 낼 계획이고 또 신인 그룹들이 이제 여러 회사에서 새로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 업종이 연초에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상반기에만 25% 평균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세 종목에서 음식료 업종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어서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사실은 뭐 계속해서 호재들은 뭐 계속 나왔고요. 뭐 미국, 뭐 유럽,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이 K푸드에 관심이 계속 많고 또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점들 뭐 기사를 굳이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은 특히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엔터인데요. 종목 얘기 음식료 넘어왔네요. 풀무원, 대상홀딩스, 샘표식품. 샘표식품도 오랜만에 주가가 4% 넘게 좀 뜨는 모습이고 미국에서 김치 잘 팔리고 있는 대상도 3% 넘게 오르고 있고 대상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는 거의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굉장히 풀무원이 미국 진출한 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풀무원에서 이제 일찍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 가까이 풀무원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 종목을 뭐 찾아보면은요. 아까 화장품이 좀 있어서 화장품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버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색깔도 아주 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화장품은 오늘도 호재 기사가 있습니다. K뷰티 무섭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화장품 강국, 그러니까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입니다. 뭐 이건 사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1분기까지만 해도 1위는 프랑스 화장품이고 2위가 이제 한국 화장품이었는데 이게 어제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의 수입 화장품으로 이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참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소비자들한테 특히 이제 미국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그러면서도 품질이 좋은 가성비 좋은 화장품을 찾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를 제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놓고 주가는 좀 떨어지니까 좀 안 맞죠?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워낙 또 많이 올랐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뭐 3배 넘게 올랐다는 해서 오늘은 사실은 뭐 약보합 정도니까 크지는 않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선크림 관련주죠.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ODM 업체 여기도 뭐 3% 내외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주는 사실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약세를 그렇게 뭐 걱정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섹터별로 어떤 업종들 좋은지 또 좀 부진한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해라 앵커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슈퍼엔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시 효과이기는 합니다만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조가 강해도 너무 강한 게 탈일까요? 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 선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를 출입하면서 현장에서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목격을 하신 분이죠.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과 함께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소개받은 이정훈입니다. 네, 오늘 환율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환율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분 많으신데요.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시면 개념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면서 저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 자료가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달러엔 환율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실상 달러 인덱스 얘기부터 사실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올 들어서만 5% 가까이 달러 가치가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여기 지금 달러 인덱스 나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계속적으로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환율이 무엇인지, 달러 인덱스는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외환의 교환 비율이다. 줄여서 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의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원화, 한국에서 원화로 살 때의 달러의 가격이다 이해하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엔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각 나라 통화와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달러 가치를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다. 한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때 달러 가격이 1,000원이다.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달러의 가치가 50% 뛰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원화의 가치는 50%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서 200엔이 됐다. 그건 일본에서의 달러 가격이 2배로 뛰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엔화의 가격은 반 토막이 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은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엔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나라 통화로 구입하는 달러의 가격이 뛰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환율은 각 나라에서 달러 가격이 다 다르겠죠. 예, 맞죠? 각 나라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게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만든 게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달러 가격은 엔달러 환율이고 한국에서의 달러 가격은 원달러 환율인데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달러의 가격은 달러 인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과 무역이 가장 많은, 그래서 환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 6나라 통화와 교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비율, 달러 인덱스의 한 절반 이상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유로존의 유로화고요. 또 일본의 엔화, 그다음엔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의 캐나다 달러, 그 외에 스위스의 프랑이라든지 또는 스웨덴의 크로네 이런 6가지 통화와의 교환 비율로 달러 가치를 나타낸 게 이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달러의 가격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킹 달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달러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엔화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개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달러 엔 환율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저희가 공부한 대로면 일본에서 엔화로 구입할 때 달러의 가격이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달러의 가격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60.699 이건 어젯밤인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오늘 아침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드디어 161엔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달러가 일본에서 강해지고 있고 반대로 엔화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그 160엔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들 아시는 1986년에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플라자 합의 때 가격대가 바로 이 160엔이었고요. 또 사실상 두 달 전에 역시 대규모 시장 개입이 있었던 그래서 일본 외환 당국이 강하게 틀어막았던 이 환율대가 역시 또 160엔인데 160엔을 가볍게 넘어서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161엔까지 넘어섰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달러 가치 상승 또 일본에서의 엔화 가치 폭락을 브레이크 없이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161엔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 하락을 좀 막기 힘들다. 이런 굉장히 투자 심리가 붕괴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달러엔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160엔을 넘어섰고 오늘까지는 또 161엔 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엔화가 지금처럼 왜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좀 그 이슈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급 요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엔화의 투기적 순매매 포지션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투기 세력들, 샀다 팔았다, 단기에 샀다 팔았다는 투기 세력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엔 선물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여기 푸른색인데요. 마이너스가 여기 축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순매수에 비해서 순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지금 회색은 달러엔 환율을 거꾸로 그린 겁니다. 여기 100에서부터 160엔 거꾸로 그렸기 때문에 순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즉 엔화를 팔겠다는 세력이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즉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엔화를 정신없이 팔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엊그제 외환시장에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넘어가는 시점에 일본이 시장이 직접 개입해서 엔화를 사고 달러를 내다 파는 시장 개입을 직접 했고요. 또 재무성 관계자가 일본 시간으로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구두 개입을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적으로 엔화 가치는 계속 빠질 거야. 우리는 일본은행이 아무리 시장 개입을 해도 계속 엔화를 팔겠다라는 순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했다. 이런 수급적 요인, 수급이 무너진 것 자체가 엔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국채금리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제가 못 봐서 말씀 잘못 드렸는데 두 번째 요인은 경제 펀더멘탈이기보다는 통화 정책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어떤 그 파란색 부분이 무엇이냐?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물 국채금리가 미국과 일본 간에 어느 정도 금리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죠. 반대로 일본은 팬데믹 때 기준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한 2달 전이죠. 드디어 이제 석 달 전이죠. 기준금리를 이제 정상화하겠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였던 기준금리를 제로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는 이만큼 높고 일본 금리는 낮은. 그래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왜 중요하냐? 말씀대로 금리는 돈의 가치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지불하는 돈의 가치인데요. 이자가 높다는 말은 돈이 이자 높은 자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엔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제로밖에 못 받는데 하나도 못 받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금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포지션으로 흘러가겠죠. 즉 이 말은 지금 연준과 일본은행 간의 기준금리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은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지금과 반대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는 경제 펀더멘탈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누구도 다 아시겠죠.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성장률 지표라든지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올 들어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 대비 일본의 GDP 성장률을 보면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3.7이었다가 4분기에 플러스 0.4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올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게 일본의 제조업 PMI거든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위축된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 제조업 경기는 계속 위축 수준을 유지하다가 반등하면서 지금 50을 가까스로 넘은 상황입니다. 일본 제조업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수출 경기가 좋으니까요. 나아지고 있다. 다만 50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서비스업, 지금 이 초록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일본의 서비스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끄트머리가 꺾여 있는 모습을 보이시겠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일본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 경기는 마이너스로 다시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 차트를 보시면 일본의 소매 판매 가파르게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파란색이죠. 다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기는 그나마 괜찮지만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두 나라의 어떤 경제 체질 차이가 엔화 약세, 달러와 강세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해져서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그래서 엔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조차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올 들어서 지금 통화 가치 변동률이거든요. 맨 위에 나타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 지금 4.5% 상승한 반면에 러시아 루블화죠. 루블화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니까 달러의 강세를 저지해줄 어떤 대안 통화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유로존,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서 57%나 차지하는 유로존이 굉장히 경기가 좋다면 유로화가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텐데 지금 유로존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이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요. 인플레도 좀 진정되면서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유로존도 유로화도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독일 경제 굉장히 좋지 않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프랑스만 해도 지난 선거에서 마크롱이 패배하면서 조기 총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전국이 굉장히 불안해서 프랑스 경제도 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미국에 대항할 만큼 경제 체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캐나다나 스위스 역시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을 위협할 만큼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나라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화는 거의 혼자 독주하는 그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주요국 통화 기조는 어찌됐든 큰 기조 속에서 유지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거의 2차, 3차 고차 방정식을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요. 크게 보면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환 시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엔화가 계속 폭락하는 걸 직접 막아내는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구두 개입을 하고 실제 자금을 들고 들어가서 달러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엔화를 매입하는 그런 어떤 시장 실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도 지금 미국과 일본의 고민이 녹아 있는데요. 뭐냐면 외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은 외환 보유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대부분이 미 국채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국가별 보유량을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일본이 무려 10억 달러니까 1조 1,380억 달러치의 미 국채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영국,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등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본이 만약에 외환시장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채권 시장에서 내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미 국채 매도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위로 뛰고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동달아 상승하고 그러면 미국의 주택 경기도 좋지 않아지고 미국 기업이나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내다 팔지 말고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도 하지 마라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지난주였나요? 미국 재무부가 각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일본을 환율 관찰국으로 1년 만에 다시 지정했는데요. 그 말은 일본이 외환시장 계속 개입하고 있어.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지금 같은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니들 경제를 틀어막을 거야 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엔화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시장이 개입은 해야 되지만 미국 눈치가 보여서 미국채를 내다 팔지 못하는 그래서 실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능성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아까 말씀대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 엔화를 매입한다. 그러면서 보면 엔화 가치가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은 물가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가 지금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조업 경기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일본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죠. 예. 또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간신히 벗어난 걸로 지금 얘기됐던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다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사실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일본은행이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전혀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7월에 있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시그널은 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럼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엔캐리 인덱스인데요. 엔캐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엔캐리란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자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싼 자금을 펀딩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미국 등 다른 나라로 가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동반돼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해외 자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캐리 자금 자체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세계 자산 시장,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행이 과감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엔화 매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관 투자가들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들, 여기 파란색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국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저 부분이 지금 끄트머리에 늘어나고 있죠. 저 자금을 일정 부분 팔아서 그 돈을 일본으로 들여와서 엔화를 매입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려해서 일본은행은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도 단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증시 영향까지 한꺼번에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단기적인 외환시장 개입, 장기적인 기준금리 인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둘 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서 미묘한 어떤 갈아타기 또 발빠른 대응,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엔화 환율, 달러 환율, 원화 환율이 빠르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엔화 약세의 폭풍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원엔 환율 차트가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라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공부했던 대로 지금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원화로 사는 엔화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엔화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원화에 비해서 엔화가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계속 빠지고 위안화 가격도 계속 빠지면서 원화도 계속 지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1,390원 가까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사실은 뭐 1,400원 그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1,400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엔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폭락한다면 하락한다면 원화 가치도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에 안착하는 상황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도 엔화 약세의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원화 가치가 덩달아서 동반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만약에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판다거나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해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좀 보시죠. 그 다음 차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또 검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거꾸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70에서 120까지니까 검은색은 아래로 향할수록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뜻하고요. 코스피는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둘 사이에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보십시오. 검은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동반해서 지금 시차를 두고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하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추가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당분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각국의 환율 변동,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유의해야 될 것인가. 여기 두 가지 상관계수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외국인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제로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관계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코스피 변동성 지수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계수를 그린 건데 1에 굉장히 가깝게 올라가 있죠. 이 말은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수록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빠르게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내다 파는 것보다 코스피 시장이 불안하게 널뛰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감안해서 포지션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겁니다. 통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대표적인 증시의 방어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금융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요인 때문에 안정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참고해서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그 주식의 포지션을 늘릴 필요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본다면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우리 수출주일 텐데요. 그 외에도 조선 관련주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화장품, 음식료, 방산 이런 관련주들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또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밸류업 기업들, 우리 통화당국의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금융주라든지 PBR이 굉장히 낮은 저평가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 예, 앞에서 계속 이정훈의 시선 보시면서 자막으로 미 대선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 속보로 계속 나가는 거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딱히 경제와 관련돼서 또 시장과 관련돼서 또는 산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를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미국 내에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이민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네요. 이민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줘서 지금 미국의 제3세계 국가처럼 됐다. 이런 지적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할 만한, 좀 중요할 만한 그런 속보들은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델리온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종목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그 싱가풀 네. 핫 섹터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일단 해운하고 전선주들 좋았단 말이에요. 그쪽 얘기들 조금 더 그래서 깊이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운 쪽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럼요. 기본적으로 네네. 해상운 이미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누가 이제 그럼 가장 뭐 수혜를 입을 것이냐, 또는 주가가 탄력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주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대한해운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은 주가 네. 좋더라고요. 예, 대한해운 저번 주 화요일 날 저하고 그 대한 한번 나왔던 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저항선이 어딘지 또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화요일 날 저항선을 찍고, 요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찍고 쭉 내려올 때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지지선을 지금 딱 찍고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도 지금 뚫고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죠. 네. 자,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게요. 네. 자, 밑에 있는 요쪽 라인에서 계속 연결이 된 그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본다는 의미겠죠. 그 위에 자, 있는 저항선이 파란 색깔? 예,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네. 자, 저 파란색 저항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일장에 만약에 이 지지선 일봉이 생겨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2,750원 라인을 지지를 한다면 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뚫은 저항선을 네. 지지선으로 이제 뒷바뀌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오늘 이제 종가가 저거를 유지를 해주면 네, 종가 유지를 해주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에 있는 저 예, 파란 예. 색깔 저항선을 한번 도전해 볼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 그 시청자분들에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3,040원 정도 되는 저항선입니다. 자, 월요일 날 일봉이 생겨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대한해운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항선이 지금 얼마예요? 3,040원입니다. 파란색 저항선. 예. 네네네. 대한해운은 3,040원 오늘 지지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뭐 펀더멘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특별히 뭐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오늘 강한 섹터가 전선이었어요. 네. 전선은 사실은 상반기 내내 뭐 워낙에 좀 핫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전선주 쪽에서 오늘 어떤 종목 좀 보실까요? 자, 오늘 대원전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이 대원전선이 아까도 보니까 그 버블이 아주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음봉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저항선을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또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파란색 저항선 보시면 밑에 있는 요 연결된 라인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두 번을 저항을 삼고 그리고 쭉 이어온 추세선인데 그 추세선을 오늘 딱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서부터 가져온 차트가 여러분들 현재 그 매매를 하실 때 매도점과 매수점을 이렇게 추세선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시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대한해운처럼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 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으니 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자 밑에 지지선이 4,250원입니다. 자, 4,25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매수 대응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4,250원입니다. 50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지를 이제 체크를 하자 이 네네. 말씀이죠. 자, 체크를 하시고 월요일 날 일봉이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위에서 생겨났을 경우에 그 라인이 또 지지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참으셨다가 월요일 날 매수 들어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보니까 위에 음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좀 길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주가가
장 초반 상황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림상으로는 예쁜 그림은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죠. 오늘 엔터주가 간만에 네네네. 저도 되게 간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M을 가지고 아무래도 엔터주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M, 네네. 파이브가 조금 이제 그런 내부 악재도 있고 하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교적 클린하다고 할 수 있는 SM을 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이제 SM 지금 주가를 보시면 그 저점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저점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봐드리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모양이 어떤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어디서부터 가져온 지지선인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 라인 고점에서 가져온 처음엔 저항선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라인들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를 현재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유, 너무 작다. 네. 네. 자,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원 모양으로 보여드린 데가 한번 저점을 한번 삼고 올라오고 나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찍을 때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기존에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 구간하고 연결된 저쪽에서부터 연결된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오다가 삼각수렴을 뚫으면서 올라간 그림이 보이시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여기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밑에 있는 37,000원에서 저희 공방분들은 일단 매수를 해서 수익을 지금 현재 여기 위에 있는 음봉 이 저항선을 찍을 때 이 라인에서 지금 다 매도를 들어가신 상태고요. 자, 현재 지금 이 엔터주가 올라간다 해서 따라가시는 분들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일봉 밑에 보면 지지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추세 지지선. 이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똑같이 연동되어 온 그 라인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라인들을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들이 계속 연동이 되어 오면서 그 라인을 어제도 지지를 하고 오늘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상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현재는 여기서 매수를 잡으신다 해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85,800원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5,800원까지 매수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맞겠지만 현재 그림상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와서 위에 있는 최고점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온 상황에서 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 여러분들을 추격 매수하시다 보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물을 타게 되시죠. 네, 네. 근데 헤드앤숄더를 그려서 8라인까지 밑으로 쭉 내려갈 경우에는 오늘 어제 지지했던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단타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만 보시고 다시 내려올 때는 더 이렇게 물타거나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깨지고 나서 더 밑으로 추가로 내려갔을 때 제가 밑에 동그라미 큰 원 보이시죠? 그 라인과 연결된 지지선 라인들. 거기가 요 얼마 라인들. 정도인 거예요? 제가 그럼 좀 더 축소를 해서 가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67,500원 라인까지 8라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셔서 나중에 짧게 수익을 보시고 네. 밑에 다시 지지선을 찍었을 때 그쪽에서 다시 한번 그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지금 떨어질 여지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 좀 이를테면은 장기 매수, 뭐 장기 보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현재로서는 되게 위험한 차트상으로는 구간일 수 있다. 차트상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엔터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불안감이 좀 전체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차트가 완성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K-팝 아주 유명하다 해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사실 재료는 좋은데 여전히 네. 조금 부진했던 섹터가 아까 화장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화장품 쪽 뭐 혹시 어디 좀 보시는 데 있어요? 제가 오늘 삐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삐아. 네. 올리브영에 납품을 간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를 한번 갔던 그 삐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자, 이 뉴스를 나온 시점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 세력들이 일부러 노리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쪽 라인에서 계속 연결이 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밑에 있는 이 라인과 연결된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이 삼각수렴을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려온 상황에서 이날이죠. 이날 5월 27일 날 제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삐아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밑에서부터 연결된 요쪽 라인과 연결된 저항선을 지금 현재 찍고 나서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일봉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보시면 지금 3번이나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요 라인들 오늘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이 또 어디까지 나오는지 또 궁금하시죠? 네. 자, 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제가 한번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쪽 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밑에 저 위에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죠? 요 라인과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과 어제 고점이 연결되는 부분이 딱딱 이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이 지지선을 만약에 깨진다면 8% 손절을 거시고 대응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오늘 올라간다면 22,400원이 되겠습니다. 22,400원까지 혹시나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도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삐아는 상장한 지 많이 오래된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네, 4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되게 변동성이 비교적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이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실 때 좀 불안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좀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네네. 이제 봉도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좀 그래도 꾸준히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좀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을 좀 덜하실 텐데 이걸 보니까 이게 네. 좀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우상향일 텐데 지금 네네. 좀 플럭체이션이 좀 있어 보여서 네네. 괜찮으실까요? 이런 회사들도? 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이 또 등락이 또 큰 종목인데. 그래,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근데 이게 지지선하고 저항선 중간에 있다고 치면은 제가 또 그 전문가 입장에서 매수를 드리기가 힘들겠죠. 자, 하지만 저 오늘 일봉상 보면 지지선을 지지한 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지선들을 보면 그 지지선들을 찍으면서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들 매수하셔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개별 재료 그러니까 올리브영. 사실 네네. 올리브영이 상장이 별도로 안 돼 있고 CJ에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눈에 띄진 않아서 하는데 사실 지금 KBT가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KBT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안주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편집샵처럼 뭐 네네. 다 받아줘서 지금 우리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 거기 그 안에서도 이제 매출이 좋다 이런 거는 뭐 분명히 확인된 팩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봤고요. 자, 오늘 우리 주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공략주 네.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 공략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략주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테슬라부터 한번 보죠. 자, 테슬라 차트를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황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차트죠. 네. 자, 테슬라 차트 일단 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라인을 뚫고 내려갔죠. 자, 뚫고 내려간 라인은 요 라인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그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과 계속 저점을 연결을 했더니 네. 테슬라 최저점과 딱 일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라인들 어떻게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제가 저번에도 그 시황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들이 지금 현재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SM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단기 헤드앤 숄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는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역헤드앤 숄더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자, 역헤드앤 숄더는 상승 차트죠. 이제껏 이 저항선을 한 번도 넘지 못했어요. 네. 이쪽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요 저항선
직전 이 저항선들을 넘지 못하면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 현재는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차트를 보고, 아니 트럼프랍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 테슬라 차트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내려와서 팔을 만들고 역헤드앤숄더 팔을 만들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어깨를 만들고 그리고 최하단 요 하단을 머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오면서 어깨 라인을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 화장실에 보면 남자 화장실 보면 남자 서 있죠.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시면 팔 라인을 만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242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림이 마련이 돼서 이 테슬라를 일단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테슬라가 앞으로 중요한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으니 주가 흐름이 우상향 쪽으로 네, 갈 긍정적이다.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져오신 회사가 어디입니까? 네, 칩셋 미디어란 회사입니다. 예, 이 칩셋 미디어는 어떤 회사예요? 자, 칩셋 미디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 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로 주행을 하다가 앞에 있는 하얀색 트럭을 하늘로 인식하고 그대로 들이박았던 사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는 그 테슬라 차량 앞에 있는 물체가 사물인지 어떤 물체인지 일단은 어떤 물체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NXP 그 자동차 반도체 업체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칩셋 미디어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칩셋 미디어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칩셋 미디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지금 삼각 수렴을 마련을 하고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점점 낮아지면 그 저항선을 찍고 다시 빠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게 되면 폭발적인 반등을 하게 되죠. 자, 삼각 수렴을 언제 또 돌파했었는지 과거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주시를 해주시면 위에 있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는 저항선이었고요.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연동이 되어 오던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터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가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엔 칩스를 또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물론 테슬라가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고요. 하나는 현재 지금 주가가 W자 우측 하단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W자 우측 하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될 경우 W자 팔라인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큰 그래프고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 라인에서 저항선을 하나 그어서 여러분들 목표치를 하나 또 잡아드린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 27,400원 정도 여러분들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는 괜찮아요? 그 수급은? 네, 수급이 그때 이 지금 종목- 전에 네. 확 올라갈 때, 저항 네네. 톡 올라갈 때 수급이 굉장히 이제 확 네, 늘어나는 네, 게 맞습니다. 거래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 거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는요, 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었을 때 수급이 확 들어오게 되죠. 자, 과거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을 해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뚫으면서 뚫은 다음에 거래가 네, 늘어났다. 뚫으면서 거래량들이 확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텔레치스 지금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W자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24,000원대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또 한 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겸사겸사 테슬라 차트도 간만에 봤고요. 지금 어쨌든 모양새가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네, 좀 맞습니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이제 그런 비슷한 그림을 좀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기업의 동영상 코덱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된 점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입수석 벤자민 투자연구소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는데요. 우리 신 소장님을 좀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일관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매드 토크로 일관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뭐 괜찮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화난 사람인지 아는데 저거라도 박아주니 아 저거 캐릭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얘기 안 다행이긴 해도- 한데 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근데 너무 약간 뻐꾸기 시계처럼 네. 시간마다 근데 내용이 나오는 게 바뀌니까 아닌가 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뭐 사실은 시간대마다 자주 나오셔서 이제 이데일리 TV에 지금 얼굴처럼 대고 계시는데 또 이제 나올 때마다 같은 얘기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만약에 막 네. 그래서 이제 제 뭐 화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스스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시죠? 저도 시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쯤 되면 네. 또 같은 얘기 하시는 거 말씀을 아니야라고 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늘 소장님하고 할 얘기는 사실 최근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게 현대차이기도 하고 카카오 네. 네이버랑 비교하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비교는 아니에요. 보통은 뭐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뭐 IT면 IT들끼리 하는데 사실 이렇게 소장님처럼 자동차 회사와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 회사와 비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왜 떨어지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인데 오늘 또 마찬가지 접근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새로운 접근이라고 약간 뭐 띄워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게 원래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틸리티주 같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주식이 강할 때는 성장주가 약한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갈 때는 예를 들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국전력 이런 게 약해요. 한국전력은 솔직히 10년째 약하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죠. IT가 강할 때는 방어주가 약하고 그렇죠. 원래 음식료 제약이 방어주인데 우리나라는 방어주 역할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기가 좀 그러네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외국으로 들어가겠네. 네, 외국으로. 조금만 예를 들어 하셔야 엔비디아가 가면 예를 들어 1112 같은 건 쉰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움직이고 이런 성향이 있고 지금 요 네이버, 카카오나 현대차, 기아도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전체 판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있었거든요.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약간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화학적인 부분도 있고 IT도 있고. 근데 그때 그것도 에코프로비엠과 한미반도체가 마치 실로 연결된 마리 앙뚜아네트 인형극처럼 움직였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왔어요.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폭락을 하면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하고 한미반도체가 급락을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폭등을 하고 근데 그게 시기가 너무 타이밍이 정확하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 왜 그런지 뭐 이유가 나왔어요? 예, 알고리즘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었다? 증권에서 기계로 하는 매매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작용이 있었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도 다 이용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실 그 두 개가 엄청 맞부딪혔었어요. 이게 2차 전지냐 반도체냐 갖고 우리가 완전히 반으로 갈려서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종종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회사 얘기를 가져와서 오늘은 일단 뭐 말씀드릴까요? 회사 얘기로 따지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6%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우려가 그거라고 살짝 얘기를 드렸잖아요. 카카오가 계속 쪼개기 상장을 해서 제가 중국집 얘기도 드렸지만 중국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거를 분할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중국집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탕수육 전문점, 짜장 전문점, 짬뽕 전문점을 전국으로 퍼뜨려서 하면 돈 많이 벌겠거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분할해서 상장을 시킨 거죠. 근데 웬걸 독립을 해서 상장시켰더니 장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회사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 중국집 안에 있는 주방장들 다 나가고 조리기구 다 나가고 레시피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내 본사는 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이 LG화학 이게 지금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됐을 때 메리츠 금융은 다른 선택을 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메리츠 금융 합치기 상장을 했어요. 아, 거꾸로네. 예, LG화학 주주분들이 그때 열받으신 게 LG화학을 산 이유는 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보고 산 건데 이거를 저기를 해버린 거죠. 이걸 분할을 해버려서 상장을 그러니까 해버리니. 분할을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내 갖고 있는 주식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죠. 따로 상장해서 새로운 IPO를 통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럼 거기선 다시 경쟁해야 돼요. 예, 알맹이만 경쟁률이 빠져냈으니까. 1000대 1 나오면 나는 1000주 신청해서 한 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받은 것이고 카카오는 또 쪼개기 상장으로 여러 가지를 다 상장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카카오를 산 이유가 거기에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 증권도 있고 카카오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뭉뚱그려서 카카오라는 한 덩어리를 산 건데 그 알짜배기들을 다 나눠서 상장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메리츠 금융은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오히려 상장 폐지를 시키고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지주에서 하나만 남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합치기 예. 상장이죠. 참, 근데 이게 이런 합치기 상장이라는 게 이게 별로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없어요. 거의 그 정도. 없는. 그러니까 쪼개기는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데 합치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돈 벌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고 네. 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돈이 부족하면 이런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돈을 끌어당기기가. 왜냐면 이 이슈가 될 때 타이밍이 좋을 때 가장 내 아들 딸이 돋보일 수 있을 때 시장에 내놔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라는 것을 오히려 합쳐서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만 사면 되게 주주들한테 편의성까지 부여를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더욱더 부각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그거죠. 자회사 주주들한테는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패를 당해서 내 주식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교환 비율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예, 그럼 이제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이런 걸 따로 투자할 필요 없이 메리츠 네. 금융지주 하나만 가지면은 이 세 개를 다 투자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치기 상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일단 주식을 그러면은 화재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이제 메리츠 지주, 홀딩스 주주를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크게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주식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금융지주사에서 JB금융지주라는 지방금융지주와 함께 굉장히 돋보이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 은행주, 뭐 배당주 투자하라고 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와도 그거는 그냥 은행주 담당하는 금융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금융주만 계속 분석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뭐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2차 전지 보고서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못 내죠. 섹터가 아예 다 나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애널리스트는 쓰기 위해서 그걸 쓴 거지 나는 참조 안 해. 대부분 이래요. 은행주는 재미없어. 배당 주면 뭐해. 시세 손실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래요. 배당 안 줘도 돼. 시세 차익을 많이 내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은 배당은 주는데 시세 차익이 안 나니 배당 4월 달에 쥐꼬리만큼 받아봐야 1년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지주가 시세 차익을 내는 이 사례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줄이는 선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 워렌 버핏 얘기를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님께서 계속 하세요. 이분이 팬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주주총회를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열린 주주총회로 지금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사실 셀리버리도 그렇고 언론에서 안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예, 계시죠. 예. 도망 다니시거든요. 지금 경호원에 둘러싸여 도망 다니시는 말이에요. 축하를 받을 자리가 아니라. 근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일반 주주들을 초대해서 직접 Q&A를 임직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고받습니다. 참 우리한테는 참 낯선 풍경인데 우리가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네. 참 멋있다, 부럽다 하는데 그게 지금 메리츠가 국내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배당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그렇게 표방하면서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활동도 표방을 하고 있어요. 배당을 버크셔 해서웨이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배당을 들어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줄 것 같죠. 배당을 안 주고 애플도 그런데 배당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 불태우는 행위만 계속했어요. 그게 장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엄청나게 돌려주기 때문에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1년 안에
시세 차익도 못 내는 주식이 안 주잖아요. 그럼 당장 피켓 들고 가서 그 앞에서 시위 난리 납니다. 너네 배당 안 주고 그 회사에 돈 숨겨서 뭐 하려고. 그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게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영진을 믿어달라. 우리가 배당을 안 주는 대신에 금융지주 회사들의 단점이 배당은 쥐꼬리만 하게 주고 시세 차손이 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 우리는 장기적으로 믿고 맡겨주시면 배당주가 아니고 금융지주라고 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시세 차익을 내서 돌려주겠으니 대신에 배당은 안 주겠다. 현금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만 자사주 4천억 원어치를 소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을 태우는 건 아니고 4천억 원어치 주식이 없어지니까 유통 물량이 주니까. 내 주식 수가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하더라도 옆에 게 불태워졌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진을 믿어야 장기 투자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걸 해보겠다니 지금 굉장히 해외 그 펀드 회사에서도 굉장히 칭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밸류업 정책, 그거는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을 많이 하라, 이쪽에 포커싱이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금융당국의 코멘트도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합치기 상장하기 이전에 메리츠 3사, 그 당시에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까지 합쳐서 3년 평균 배당 성향이 최고로는 60%까지 다다르는 현금 고배당주였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근데 그 당시에 현금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버크셔 해서의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예. 이 합치기 상장 이전에부터. 네. 근데 그 금융당국의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코멘트도 그래 배당을 당장 주는 것보다 그런 식의 방식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좋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달튼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자기네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투자하고 있는 네. 펀드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칭찬하는. 외국에서는 좀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메리츠가 처음이다. 중요한 내용만 워딩만 얘기하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한 주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경영진의 기본 원칙이 신선하다라는 표현으로 메리츠 금융그룹에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펀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버크셔에서는 그렇게 50년 동안 해오고 있고 메리츠가 이제 그걸 표방해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밸류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도 너네 그거 괜찮다라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제가 LG와 카카오랑 이 지금 요 메리츠 금융그룹의 사례를 약간 vs 벌수스로 다루다 보니 너무 이 극단의 어떤 선과 악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이런 산업의 어떤 특성도 고려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라던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던가 인터넷 같은 미래의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기업에게는 그래 배당 주지 말고 미래에 투자해. 이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뭐냐? 메리츠 금융그룹은 버크셔 회사랑 그 내용도 닮아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데 주주총회에서 맨 처음에 재무제표 딱 해가지고 찰리 먼거랑 말하잖아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이코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 가이코에서 가이코가 자동차 손해보험회사거든요. 네. 메리츠 화재가 뭡니까? 저도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하라고 시즌 다가왔거든요. 메리츠 화재에서 전화 오는데 메리츠 화재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죠. 손보회사. 손보회사. 그리고 이번에 저 비밀로 붙였다가 이제 나중에 했던 퍼브인가요? 처브. 그것도 손해보험회사고. 손해보험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에요. 메리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재고를 시키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돈을 쏟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오랫동안 맡겨주면 그걸 보답을 하겠다. 배당 말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버크셔 회사를 따라가기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네. 카카오랑 LG화학보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 환경이 이렇다고 누구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메리츠를 높게 보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른 금융 지주 회사도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끼고 있고 메리츠 금융그룹처럼 만약에 이 컨셉만 이렇게 간다면 변신할 수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선도하지 않고 뒤늦게 할까 말까 눈치를 보는 것도 그룹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선도적으로 하는 모범 사례가 모범 돼주면 사례가 되는 이런 모습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줄의 힘, 줄탁통시. 밖에서 어미가 네. 주는 탁의 힘, 네. 이게 만나야 깨지는데 밸류업으로 일단 어미새가 정부가 쪼아줬죠. 근데 정부가 해당되는 이 병아리가 아무 행동을 안 하면 안 깨져요. 근데 여기선 짝짝꿍이 완전히 맞은 거죠. 이 사례가 정착이 되면 아까 전에 금융지주 회사들이 보고서는 나오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샀다는 처부의 주가를 보세요. 장기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만약 그렇게 장기 우상향 한다면 우리가 힘들어서 물론 2차전지 네. 로봇 이런 테마도 좋죠.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다이나믹한 거에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정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밸류업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도 금융주들이 괜찮았고요. 하반기에도 또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금융주들이 더 갈 수 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밸류업의 방식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 그 주주환원 정책은 자사주를 네, 매입을 하고 배당보다는 배당을 매입 주로 구조가.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인데 메리츠 금융의 지금 행보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서 주가 차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주들한테 네. 주주 이익을 환원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고. 두 개가 다 하면 좋겠지만 돈의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까지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택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리츠 금융은 좀 다른 자사주 매각 및 소각 네.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럼 이제 금융주가 맨날 올랐다가 배당 시즌 끝나면 떨어지고 또 내려가네. 배당 납받아 맞아요. 떨어지고 또 배당 받은 만큼 배당 납받아서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금융주를 가지고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봤을 깨질 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주 애널리스트도 아마 더 많이 채용을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져서. 예. 오늘 매드토크의 주제는 메리츠 금융지주였는데요. 자사주,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의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방식인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극대화를 누리는 이런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이 바쁘셨죠?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 금융인 꿈꾸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저희 그 사모펀드 콘서트라고 그 협회에서 되게 좋은 행사를 하길래 네. 매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던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두 종류가 있던데요. 일단은 그냥 그 투자에 관심 있어서 오신 젊은 친구도 되게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커리어를 금융 쪽으로 관심 있으신 친구들이 왔는데 질문 수준도 되게 높고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되게 밝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경영계가 이 상법 개정 놓고 반대 목소리 엄청 높이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쓴소리 그냥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저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반응인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경영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배주주, 예. 지배주주 쪽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지배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이때까지 회사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자본거래 혹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본인 지분율이 30이지만 이제 지분율을 초과하는 이익을 계속 얻어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바꾸게 되면 어쨌든 평상시에는 뭐 별로 차이는 없지만 이제 뭔가 중요할 때 뭐 승계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갰다가 붙였다가 뭐 내부 거래하고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못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증시에는 좋은 일이지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반대하는 건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건 저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결국에 대다수의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그냥 순수하게 좀 뭔가 논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그 뭔가 뭐 경영 의사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뭐 주주 이익을 신경 써야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과 다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는 그 상법 개정,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네. 도입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자본거래, M&A나 분할이나 아니면 뭐 신주 발행이나 아니면 뭐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그 지분 비율과 다른 뭔가 영향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마치 전체 모든 거에 다 적용돼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근데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떻게 프레임 씌워서 어떻게 여론 바꿔보겠다 이런 거라고 보세요? 의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마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그 왜냐면 해외에서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경영이 마치 매일매일 뭔가 소송과 그 이 주주 이익을 그걸 해서 뭐 잘 안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잘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자 하는 시도인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서 같이 얘기 예. 나오는 게 배임죄 뭐 폐지 예. 이렇게 막 동반된다면 이거 상법 개정 순조로이 좀 이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뭐 공감 가는 부분은 있어요. 배임죄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 관련된 뭔가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때 그 너무 형사로 처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그랬던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민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거나 뭔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거나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상법 개정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거 개시 제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주와 회사, 주주와 이사 간에 뭔가 민사 소송으로 그러니까 돈과 합의금 이런 걸 가지고 풀고 누구를 감옥 보내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예. 그러면 상법 개정 지금 정부가 어쨌든 힘을 좀 보탠다면 예. 법 개정 가능하다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우리 기업이라고 쓰고 사실 지배주주라고 읽는 이제 지배주주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500명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강력한 500명이 있고 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실 손해가 되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뭐 정치적으로 봐도 뭐 저도 뭐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민주당에서 계속
지난 국회 때, 이번 국회 때 지금 계속 상법 개정하자고 발의하고 있는 데가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계속 들고 나오는 아닌 거고. 네, 야당에서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지금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 또 드라이브 걸고 계신 거니까 네. 사실 이게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상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기 어려우면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 이것도 언급되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사실 나름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저도 이것도 역시 법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옛날에는 뭐 증권거래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상장회사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상법으로 넘어가가지고 2011년인가? 그래서 근데 상법은 우리 금융당국에서 관할이 아니고 법무부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무부가 이 밸류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상법 개정이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자본시장법은 이 금융이나 금융당국에서 사실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상장회사에서라도 주주 간에 이제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의 책임이 묻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사실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들은 이게 대부분 주주 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면서 주주들 간의 계약을 맺어서 거기 뭐라고 적어 놓냐면 소액 주주에게만 내 지분보다 더 큰 비율의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든가 더 불리한 게 있을 때는 내가 소액 주주이지만 이거는 내가 동의권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저도 프라이빗 에코티 해봐서 알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상장회사는 주주 간 계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밸류업 얘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유보금 같은 거 투자를 해서 예. 밸류업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좀 이쪽에 너무 치우쳐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컨셉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자본 비용이요. 예, 자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을 해서 주주한테 주식 자본을 조달하면 네.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투자 이익을 내려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고 이게 보통 추정해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당연히 이자보다 높아야 되겠죠, 네. 그죠? 예, 주식은 더 위험하니까. 근데 이 내부 자금을 이익을 유보를 해서 재투자를 할 때 이게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성숙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고수익으로 재투자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낮은 거죠. 이럴 때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더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기회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 듣다가 제가 너무 똑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잃었었어요. 예, 아닙니다. 예. 일단 예. 여러 가지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더 붙어야 힘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 참여가 아직까지는 조금 신통치 않게 느껴져서요. 예. 참여 계획 밝힌 곳이 소수니까요.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조금 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지금은 이게 회사 해보면은 이제 저도 이사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준비하고 내부 검토하고 이런 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이게 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보통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좀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보면 회계법인 컨설팅 이런 데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지금 컨설팅 제안도 하고 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뭔가 밸류업 플랜 발표는 대부분의 대형 상장사들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가는 이게 너무 눈에 띄고 이게 사실 그게 의도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7월 달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제 인센티브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당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밸류업 공시를 하고 배당 늘리면
뭐 세액공제를 좀 해준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런 게 있으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은 듭니다. 세제 인센티브 아무래도 가시화되면 이에 따라서 또 빨리 발빠르게 또 기업들이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제는 안 하게 되면 이제 도태되고 늦춰지고 지탄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우리 대표님이 은행주와의 또 연관성이 좀 깊으시니까 예. 그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체 관련해서 예. 각 은행별로 좀 차이가 큰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서요. 네, 굉장히 좀 저는 은행주를 지금 열심히 보는 게 좀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 지배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전체 주주를 위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 이제 4대 은행을 봤을 때 뭐 은행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저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뭐 크게는 양호하다. 예, 이게 그 골자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대출 성장률을 좀 GDP 성장률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네. 너무 빠른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남는 자본을 가지고 배당 및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골자가 비슷하고 뭐 저는 이제는 뭐 큰 문제 없는 수준이다. 약속만 잘 지키면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방안들 중에서는 그래도 KB가 조금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각 분기마다 네. 동일 금액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동일 했거든요. 금액의 그러니까 배당. 주당이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그러면 한 달에 뭐 분기마다 1,500억씩 이렇게 배당을 해도 같은 금액을 주식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렇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뭔가 그런 우상향 추세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게 봤고요. 은행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방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이제 양호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KB 쪽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우리금융 이쪽은요. 예. 배당 성향은 나쁘지 않고 좋은 수준인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따라갈까요? 이제 우리금융과 나머지 3대 그 시중은행들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우리금융이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3개 은행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는 수준인데요. 네. 이제 13%가 넘으면 사실은 더 이상 보통주 자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완충 작용을 하라고 자본을 보유하라는 거거든요. 네. 남의 돈으로만 대출하지 말고. 네. 근데 이제 13이면은 더 이상은 사실 필요 없는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한 수준인데 우리 금융은 아직도 이게 12%대, 10% 초반대여가지고 이제 그거가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KB 신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지금부터 계속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 자본적으로 여력이 되는데 우리은행은 일단 요 비율을 13% 채우기 전까지는 갭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걸 그러니까 2, 3% 정도 남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10에서 12% 예, 정도? 12%대 초반이니까 12.1 뭐 이러니까 아, 네. 13까지 가려면 한 1%의 약 1% 되게 채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은행주 전반도 짚어봤고 예.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이 한 1년에 2달 정도는 해외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예. 나가셨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뭐 한 2주 정도 제가 뭐 싱가포르 갔다 왔었는데요. 아, 해외 예.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 바라보는 요즘 시선은 또 어떻던가요? 밸류 바람도 알고 있던데. 예, 굉장히 알고 있고요. 아마도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관심 많았던 적이 또 있었나라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나자는 곳들도 많고 이제 찾아오는 곳도 많고 저희가 가면 또 미팅도 잘 잡히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관심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좋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 있고 좋은데 기업 가치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주식 가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해소될 여지가 좀 있으면 사실 엄청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사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도 많이 당해서 예. 예.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정도 강도는 아니었지만 그 한국이 되겠어? 이 구조상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한다고 하다가 저항에 가로막혀서 뭐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긴 합니다. 네.
그들에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신뢰를 좀 보여주는 게 결국 우리 자본시장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 잘 사는 길로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이슈 또 그다음에 주요 섹터 그다음에 공략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나우 오늘은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상무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 상무님이 준비해 오신 섹터가 해운이네요. 오늘 굉장히 좋던데. 네, 이 해운주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이 해운주의 운임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해운주다라고 하면 이 운임 지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있고 보통 해운주 볼 때 BDI도 보고요. 한마디로 이 물건 실어야 되는데 이 싣는 값이 이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변하죠. 보통 우리들이 뭔가 택배를 보낼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탈 때의 운임도 변하지만 그 운임보다도 훨씬 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변하는 게 이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입니다. 이 운임들이 실시간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보통은 시기가 안 좋아지고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좀 많이 이 운임 지수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 해상 운임 지수가 이번에도 또 곧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운임 지수가 더 올랐을 것이다라는,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해운주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해운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가자지구 전쟁, 사실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여기 수에즈 운하 가장 대표적인 운하 중에 하나죠. 수에즈 운하의 통행 차질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행이 차질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배가 좀 더 돌아가거나 아니면 좀 더 가기 힘들거나 그러면 운임 당연히 더 오르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슈가 좀 겹치면서 해운주들 해상 운임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같은 물건을 나르더라도 운임이 비싸게 나르죠.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한 기대감에 해운주들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해운주 중에서 뭐 볼까요? 네, 가장 대장 해운주죠. 이 HMM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는 게 11주째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이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1년 전이 한 920, 30 정도, 950 아래였거든요. 근데 지금 3,500 정도 됐습니다. 3.5배, 한 4배 정도, 4배 가까운 수준으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자지구 전쟁 여파로 인한 수에즈 운하가 통행 차질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이 통행 차질로 인해서 운임이 올랐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다라면은 이 파나마 운하도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선박 수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여기도 통과되는 선박 수가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어딘가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 줄어든 것처럼 그럼 당연히 비행기값 오르죠. 여기도 해상 운임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중국 이 쇼핑몰들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물건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요도 상당히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운임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한 번에 해결될 게 별로 없죠. 수에즈나 가자지구 전쟁 금방 안 끝날 것 같고요. 파나마 운하 극심한 가뭄인데 금방 또 비 많이 와서 확 풀릴 가능성, 그나마 여기가 리스크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요 줄지 않겠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해상 운임은 높은 수준을 상당히 좀 많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 중에서도 HMM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국내 유일한 원양 컨테이너 선사죠. 뭐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선박 수도 계속적으로 선대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대가 확대가 된다. 경쟁력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MM 관련해서 사실은 잠재 물량, 그러니까 향후에 정부 쪽에 물량이 나올 그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던데, 이 물량 부담, 나중에 물량이 대거로 출하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사실 이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물량이 한 번에 많이 출하가 된다, 이렇게 지금 구조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운임이 상당히 좀 높고, 이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걱정들보다는 지금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한 HMM의 실적 상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가 삼성증권이네요. 네, 사실은 이 해운주와 삼성증권, 증권주와 해운주 공통점이 좀 없어 보이는데 둘 다 호재가 있습니다. 해운주는 해상 운임이 상승을 했죠. 증권주는 이 브로커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올라갔다는 점. 이 기본적으로 본업이 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갔다라는 점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로커리지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브로커리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금년 들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전에도 이 주주 환원책,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말씀을 이 방송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높은 이 NCR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35%대의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주 환원율 35%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커리지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위탁 매매, 지금 증권사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충당금 많이 쌓아놨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충당금은 이 상당한 부분들이 환입이 되고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하된다라면 증시도 최근 계속적으로 2,800선 박스권 상단 많이 막혀져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도 거래대금이 작년 하반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충당금이 있었습니다. 이 충당금 인식으로 인해서 사실 기저 효과도 좀 있는데,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24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증권업종들 가격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들 관심 가지시고, 그중에서도 삼성증권 주주 환원율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MM, 해운주 대장주죠. HM하고 삼성증권 두 회사 공략주로 말씀하셨는데, HMM은 장기적인 물량 출해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당장 나올 거는 아니고, 또 굉장히
단기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금 당장 해운님 급등에 따른 이 수혜, 요거를 좀 흡수할 거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삼성증권은 브로커리지 피 경쟁력도 있고 또 30%대 되는 이 주주 환원율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했을 때 밸류업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나우 시간 이어갔습니다. 예, 이제 마켓 나우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 장 어때요? 조금 올랐어요? 네, 한 코스피, 코스닥 각각 0.3%, 0.4% 강보합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죠.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뭐 큰 폭은 아니네요. 예, 지금 미 대선 토론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밑에 속보로 계속 저희가 나가긴 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좀 종합을 다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시간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많이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속보도 좀 나갔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일자리 증가는 불법 이민자 영향이다라는 얘기 했던 것도 있었고 이건 트럼프의 이제 얘기고요. 예. 사실 트럼프는 이제 지난번 저 전임 때도 이 이민자들 최대한 막으려고 남부에 그 장벽까지 설치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이든은 트럼프 퇴임했을 때 경제 엉망했다. 네, 그런 얘기했고 지금 경제 엉망이라는 미국 국민들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예, 트럼프 인플레가를 주기.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인플레기를 끄집어내면서 국민들 지지를 좀 얻으려고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설득을 해서 사실 지금 뭐 저 부분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뭐 투자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예, 뭐 이 정도 해서 오늘 지금까지 나온 두 대통령 후보 간의 대선 관련된 토론 내용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마지막 거래를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오후 1시 서대문역에 위치한 KG타워에서요. 여러분 하반기 증시를 잘 나실 수 있는 오프라인 릴레이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